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족의 힘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이 힘이 아니라 짐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았어요. 자음 하나만 바꾸는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네요. 아빠는 어린 시절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발달장애 2급을 가진 동생과 저를 엄마가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키우셨죠. 파출부부터 식당 주방일, 요양병원 청소부까지 그야말로 낮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몸이 성한 데가 없으셨어요. 매일 약을 달고 사셨죠. 사실 24시간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엄마 얼굴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동생과 저를 외할머니가 돌봐주셨어요. 지금도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렇게 가난이 대대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외할머니는 혼자 키운 외동딸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어린 저희를 돌보면서도 폐지도 줍고 집에서 봉투를 접으셨어요. 손이 곱아서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으셨죠. 20살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동생은 제가 돌봐야 했어요. 저도 하루에 2-3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 지독한 가난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늪 같았습니다. 가끔 들이대던 남자들도 장애가 있는 동생과 혼자 있는 엄마가 있는 걸 알면 도망가 버렸죠. 결혼은 저한테는 꿈에서나 이루어질 헛된 꿈이자 사치였어요. 아니 일찌감치 저는 평생을 혼자 살면서 가족을 부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누구와 또 나눠들긴 더 끔찍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일하는 꽃집에서 마감을 하려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벌써 끝났어요? 안 되는데. 오늘 엄마한테 꼭 꽃을 사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미 마감 청소 중이라 꽃을 다 정리해서 넣어놨어요. 저는 알바라 퇴근해야 하고요. 안 돼요.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제발 꽃다발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너무 간절해 보이는 남자를 위해서 정리했던 꽃통을 다시 꺼내서 꽃다발을 만들어줬죠. 꽃 선물하는 아드님이라니 정말 효자시네요. 저 원래 9시 퇴근인데 30분 오버해서 일하네요. 효자 덕분에. 불효자라고 맨날 혼나는데요. 꽃보다 신부를 데려오라고 난리예요. 그냥 시간 오바되셨으면 오늘 저랑 같이 가주시면 어때요? 제가 칭찬 좀 받을 것 같은데. 실없는 농담을 하는 그 남자가 이상하게 밉지 않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참 팔자 좋은 놈이네 정도로 지나쳤을 텐데 말입니다. 워낙 사람들이건 세상이건 삐뚤게 볼 때였거든요. 그냥 세상이 사람들이 저만 빼놓고 다 행복해 보여서 항상 짜증이 났었어요. 그 남자는 다음 날부터 매일 마감 때마다 꽃을 사러 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그 남자는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계절은 겨울이었지만 제 마음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집안의 사정을 다 알고도 도망은커녕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은혜 씨랑 나는 운명이야. 은혜와 영광이잖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나에겐 은혜뿐이라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신 옆엔 내가, 은혜 옆엔 영광이 항상 있을 거라고. 영광 씨 부모님들이 우리 집 사정 알면 너무 짐스러워하시지 않을까? 솔직히 좀 무섭고 두려워. 우리 부모님 절대 그러실 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가족을 왜 짐스럽다고 생각해? 그리고 설사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눠들어야지. 그게 가족이야. 나눠둘 수 있어야 힘이 되는 거야. 헛똑똑이 은혜님아.
정말 남편의 말대로 예비 시부모님들은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반겨주셨어요.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선입견 없이 저를 대해주신 어른은 사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영광 씨가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하구나 생각했죠. 저 녀석이 웬 꽃을 하도 사와서 집이 아예 꽃밭이 될 뻔했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아니 그동안 그렇게 연애를 좀 하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더니 갑자기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디 어떤 여자인데 이러나 아주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알겠어요. 딱 우리 영광이 짝이네. 웃는 게 이렇게 비슷하나? 원래 닮으면 잘 산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된 걸 축하해요. 아버님은 엄마와 아픈 동생이 지하 월세방에 사는 걸 알고는 분양하고 있던 빌라 한 채를 주셨어요. 아버님은 소형 빌라를 건축해서 분양하는 건설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설계 일을 하던 남편은 아버님을 도와 일하고 있었어요. 너도 힘들었겠지만 어머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다. 동생이 아프니 네가 정말 의지가 많이 되었을 텐데 착하게 잘 자란 딸을 이렇게 선물처럼 보내주셨으니 나도 선물을 드려야겠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려라. 정말 한꺼번에 힘이 되는 가족들이 선물처럼 생겼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할게. 이렇게 우리 가족까지 마음 써주시고 챙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엄마도 반지하에서 벗어났다고 너무 좋아하셔. 거실에 햇빛이 들어오니 겨울에도 춥지 않고 빨래도 잘 마른다고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나 엄마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봤어. 동생은 새집이 너무 좋다고 난리가 났고. 당신이 이렇게 환하게 웃어서 난 너무 좋은데 연애할 때도 집 얘기만 하면 너무 힘들어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렇게 장모님이랑 처남 얘기하면서 신나하는 거 처음 보네. 우리 딱 지금처럼만 계속 살자. 진짜 요즘 내 맘이 그래. 지금처럼만 살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나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어. 이제 결혼해서 꽃집도 안 나가는데 할머님이랑 어머님이랑 마당에 화초도 가꾸고 옆에서 음식하는 것도 배우고 말이야. 지금 할머니 치매가 더 심해지셔서 부모님이 요양원으로 모실까 고민하고 계셔. 할머니 문제 좀 해결하고 합가는 생각해보자. 새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치매 걸린 시할머니 병수발 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니, 그래서 더 내가 필요하실 거 아니야. 어머님 혼자 모시기에는 너무 힘드시니까. 그렇다고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잖아. 어머님한테 할머니 요양원 모시지 말라고 해. 내가 돌봐드리겠다고. 할머님 보면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생각나서 그래. 외할머니한테 못해드린 효도 할머님께 해드리고 싶어. 그렇게 저는 3대가 사는 대가족의 며느리가 되었죠. 꽃집 사장님은 어떻게 치매 시할머니까지 있는 집에 먼저 제 발로 들어가냐고 말렸지만 저는 제가 받은 만큼 시댁에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바쁘긴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외출도 못했는데 내가 아주 며느리 잘 얻어서 말년에 복이 터졌다고 말이다. 어머님도 신기하게 새아가가 말할 때는 잘 알아들으신다. 역시 젊은 애가 카랑카랑하게 말해서 그런가? 이젠 심지어 새아가가 만든 미역국이 더 맛나다고 하신다. 아이, 나도 요즘에 이렇게 아침밥 얻어먹으니 아주 기운이 펄펄 난다. 아이, 새벽밥인가? 그동안은 네 어머니 좀 더 잘하고 아주 살금살금 나갔는데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매번 거하게 차릴 필요 없다. 그냥 미숫가루 한 잔이면 돼.
하지만 그날이 아버님께 차려드린 마지막 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다정하게 저를 대해주시던 아버님은 새벽 출근길에 돌아가셨어요. 역주행을 하던 음주 차량이 정면으로 아버님의 차를 들이박은 것이었어요.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구나를 느끼게 해주셨던 아버님. 미처 그 사랑을 다 갚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데려가시다니요.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원망할 여유조차 길지 않았습니다. 발인 날 새벽 입관식에서 뵌 아버님은 생전 모습처럼 다정한 얼굴이셨어요. 너무 평안한 얼굴이라 현실이 아니라 꿈을 꾸는 건가, 이 잔인한 현실이 곧 깨어날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차례대로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를 전했어요. 3일 내내 쏟아내서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말은 통곡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는 못 보내요. 혼자서 그렇게 먼 길을 어이 가려고. 나는 못 보낸다. 어머니마저 쓰러지셨어요. 급성 뇌졸중이 오신 거예요. 병원에 있던 장례식장이어서 다행히 빠른 조치가 취해졌지만 상반신 오른쪽 신경이 마비가 됐습니다. 아버님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버님의 빈자리를 메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니까지 이렇게 돼서 당신이 너무 힘들지? 미안해. 이번에 재건축 들어간 빌라가 준공 검사가 떨어지지 않아서 나도 정신이 없네. 당신이 조금만 더 고생해줘.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마. 같이 이겨내는 게 가족이라고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 힘들 때 나눠드는 게 가족이라며. 당신이 나한테 하는 대사잖아. 가족은 힘. 나는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괜찮아. 그나저나 밖에서 끼니 거르는 거 아니지? 왜 이렇게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는 거야?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시할머니의 치매는 더 심해지셨어요. 이젠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많아지셨어요. 급기야 화장실에 가셔서 큰 볼일을 보시고 그냥 나오시기까지 하셨죠. 점점 일상의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밥을 드시고 1시간마다 밥을 차려달라고 보채셨어요. 어머님은 오른팔을 쓰실 수가 없어서 세수부터 식사까지 제가 다 챙겨드려야 했습니다. 주변에 용하다 하는 한의원을 수소문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침을 맞으러 다녔어요. 새댁, 할머님이 또 기저귀 벗어서 어디다 숨겨놓으셨어. 새댁만 없으면 나한테 난리를 피신다. 빨리 와서 할머님 진정 좀 시켜줘요. 그리고 저는 이번 주까지만 할게요. 여기 이 집은 너무 힘이 드네. 치매 할머니의 반신마비 어르신까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집에서 오래 일하기 힘들어요. 요양사들은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동생과 고된 노동으로 성한 데가 없었던 엄마. 진통제를 밥처럼 달고 사셨던 엄마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었어요. 일찍 인생의 많은 부분을 체념하며 살았죠. 사실 웬만한 고생에는 이력이 난 저였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버틸만 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어머님도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으니까요. 무엇보다 차도가 있는 어머님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당신의 몸을 제대로 못 쓰시니 더욱더 저에게 마음으로 대해주셨어요. 내 몸이 이렇게 돼서 너에겐 정말 못할 짓이다만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모르겠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 나도 재활 열심히 할 테니 말이다. 단지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 동생과 엄마를 챙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칠순생신도 깜빡 잊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장모님 칠순이라고 달력에 표시까지 했는데 출장 가는 바람에 놓쳐버렸네. 죄송해서 어쩌지? 당신이라도 챙겨서 갔었어야지. 오늘이라도 가서 식사 같이 하자. 내가 시급 2배로 부르고
오늘만 할머니랑 어머님 봐주실 분 구했어. 나도 어제야 달력 보고 전화했는데 괜찮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네.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다. 그래도 막상 가면 좋아하시겠지? 아버님 장례식 이후로 처음 가본 친정집이었어요. 엄마는 안 계시고 동생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만 계셨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안겨서는 내내 제 팔을 잡고 놓지 않고 떠들었어요. 선생님, 우리 누나 예쁘죠? 세상에서 우리 누나가 제일 예뻐요. 내가 맨날 자랑했잖아요. 선생님 이제 집에 가요. 나랑 우리 누나랑 놀 거예요. 저 아저씨 못생겼어요. 저리 가! 아직도 아저씨야? 나는 누나 남편인데 내가 우리 처남 주려고 케이크도 사왔는데. 덩치는 20대 성인 남자인데 아직도 유치원생의 정신 연령인 동생은 케이크라는 소리에 바로 제 팔을 풀어버립니다. 근데 엄마의 방에 약봉지만 그득했어요. 평소에는 무릎 관절과 당뇨 때문에 약이 많긴 했지만 대학병원의 약봉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으로 들어서는 엄마를 보는데 정말 심장이 미어졌어요. 그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은 혈색이 없다 못해 거무튀튀하게 변하고 살이 빠져서 눈까지 퀭하게 들어가서 바로 쓰러질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큰 병에 걸리셨구나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리고 이 약들은 다 뭐야? 얼굴 꼴은 이게 뭐고? 어디 아픈 거지? 말해봐. 아니, 신경 쓰지 말고 오지 말랬더니 왜 연락도 없이 와서는 오자마자 소리를 질러대. 박서방도 있는데. 나 아픈 거 하루 이틀이니? 저거 다 그냥 평소에 먹던 약들이야. 얘가 왜 오래간만에 와서는 이래? 아유, 어떡하니?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잠깐만, 내가 장이라도 봐서 들어올게. 엄마, 이 아저씨가 케이크 사왔어. 촛불 켜. 누나, 엄마는 암이래. 그래서 내가 엄마 말 잘 들어야 암이 도망간대. 내가 말 안 들으면 암이 도망가지 않는데. 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똑바로 말해봐. 아니야. 네 동생이 지난번에도 활동 지원사님한테 하도 땡깡을 부려서 내가 겁주려고 말한 거야. 얘, 나보다 네가 더 걱정이다. 시어머님은 어때? 차도가 좀 있으셔? 얼굴은 네가 더 안 좋구만.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누가 치면 바로 쓰러지겠어. 빨리 뭐라도 시켜서 좀 먹자. 하지만 딸은 알 수 있죠. 엄마의 눈빛만 봐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니 뭐 때문에 말을 안 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엄마, 진짜 나 미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병원에 전화 걸어서 확인을 해야 말해줄 거야? 내가 죄인이다. 철들기도 전부터 아픈 동생 돌보랴 아르바이트 하랴. 남들 하는 거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겨우 결혼해서 이제 남들처럼 숨 좀 쉬고 사나 했더니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병든 시모의 치매 시할머니까지 평생 너한테 집만 안겨줘서 얼마나 미안했는데 거기에다 다시 나까지 네 걱정거리를 늘려주게 되었으니 내가 정말 널 볼 수가 없다. 나 죽는 거는 아무 미련도 없다만 네 동생 너한테 다시 떠넘길 생각하니 그 생각만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놈의 짐짐짐. 왜 가족이 짐이야. 엄마가 이렇게 숨기고 말 안 하다가 가버리면 그게 나한테 평생의 짐이 아니라 평생의 한이 되는 거라고. 짐은 덜기라도 하지. 마음속에 맺힌 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게 날 더 미치게 한다고. 왜 이렇게 엄마에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동안 힘들었던 감정까지 몰아서 엄마에게 퍼부었나 봅니다. 엄마가 스스로 짐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너무 미안해서 더 그랬나 봐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악 물고 버텼던 마음이 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날은 엄마를 붙잡고 원 없이 울었습니다.
오늘만 울고 더는 울지 않겠다는 마음으로요. 곁에 있던 남편은 말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는 유방암 2기였어요.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요즘에는 완치도 가능하다고 해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신에겐 너무 미안한데 엄마 병원비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회사 힘든데 너무 미안해. 예전 같으면 절대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저였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남편이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을 꾹 누르고 남편에게 친정엄마 병원비를 받았어요. 엄마 병원까지 같이 가야 해서 저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 얼굴을 볼 시간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급격하게 말수가 줄더라고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려서인지 빌라 분양이 힘들어졌다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처음엔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들어오면 쉬게 했어요. 하지만 점차 퇴근이 늦어지더니 말없이 외박까지 하는 거예요. 외박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걱정이 돼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말이 없어진 것도 이상했지만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차갑게 변하기도 했어요. 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친정 엄마 때문에 빌린 돈이 제일 걸렸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어젠 어디서 잤어. 밤새 걱정했잖아. 요즘 통 나랑은 말도 안 하려고 들고. 왜? 무슨 일이 있어? 남자가 밖에서 하는 일을 일일이 보고하고 다녀야 돼? 내가 설명하면 뭐 알아듣기는 하겠어? 남편을 만난 후로 이렇게 차가운 말투랑 태도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다른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았습니다. 급기야 생활비 문제로 결혼 이후 처음으로 다투게 되었죠. 내가 무슨 말하면 자동으로 출금되는 은행인 줄 알아? 사업이 어렵다고 몇 번이나 말해. 그럼 눈치껏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 언제까지 집에 앉아서 내가 벌어다 주기만 기다릴 거야? 아니, 내가 나가면 할머님은 누가 돌봐? 이제 겨우 어머님 회복해서 혼자서 식사하시는 건데 혼자서 할머님 돌봐드리기엔 아직 무리인 거 알잖아. 도대체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려? 그러니까 할머니 요양원에 보내자고. 원래부터도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던 건데 당신이 할머니 모시겠다고 고집 부린 거잖아.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오래 살면 돈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생겨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참겠는데 돈 벌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친정엄마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시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아, 시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금방 다시 모시러 오겠다고 수십 번 안심시켜드린 후에 잠들고 나서야 나올 수 있었어요. 저는 다시 꽃집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 낮 시간에 일을 시작했죠. 아, 무슨 일이야? 이 부잣집에 시집 가서 이제 팔자 피나 했더니 다시 일을 시작해? 어머님 아프시다고 하더니 병원비 때문에 그래? 차마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줘서 일을 한다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 상황이 납득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남편이 제가 돈 얘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모르지 않을 텐데 정말 작정하고 나에게 생활비 얘기를 하다니요. 정말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남편이 미워지대요.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치사하게 궁지로 몰아붙이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런 생각조차 오래 할 수 없었어요. 꽃가게 일을 하면서 시어머님과 친정엄마, 동생을 챙기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네요. 몸이 힘든 건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차갑다 못해 냉랭하게 변해가는 남편을 보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와도 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실에서 자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거실에서 자는 남편에게 이불을 덮어주려고 나갔는데 남편은 씻으러 갔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핸드폰 카톡음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들어가려다가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한 여자와 주고받은 카톡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순간 핸드폰이 울리는데 얼떨결에 받았더니 오빠, 잘 들어갔어?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뭐 하는 짓이야? 왜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만져? 미쳤어? 미친 건 당신 아니야? 지금 전화 온 여자 뭔데? 여자가 생겨서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고 그런 거였어? 그런데도 나한테 그렇게 당당했어? 다른 여자 생겨서 나한테 나가서 돈 벌라고 한 거야? 나한테 주는 생활비도 아까워서? 카톡 읽어봤으면 다 알았는데 뭘 물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네. 이쯤에서 그만하자. 피곤하다. 사람이 바람을 피면 이렇게 뻔뻔해지는 거야? 지금 당신이 무릎 꿇고 빌어도 내가 용서해줄까 말까인데 피곤하다고? 지금 제정신이야? 딴 여자에게 마음 뺏긴 놈이 제정신이겠냐? 그래, 나 제정신 아니니까 너도 이 집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 그만 헤어지자. 아니, 이렇게 이혼 못해. 바람이라며. 돌아와. 어머님도 계시잖아.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거 생각해서 이번 한 번은 용서해줄게. 용서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이혼하자. 너도 빨리 마음 정리하고 이 집에서 나갈 준비해. 저도 모르게 오히려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빌고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 저에겐 선물 같은 사람이었었잖아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반 이상이 바람을 핀다고 해도 적어도 내 남편만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믿은 제가 바보인가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도 일은 나가야 했습니다. 퇴근해서 시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리고 그늘 하나 없이 예쁜 여자였어요. 분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기야, 어머니한테 인사드려. 엄마, 내가 말한 두 번째 며느리야. 뭐야, 정리하고 나가라는데 아직도 이 집에 있으면 어떡해? 위자료는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 주라. 저도 모르게 먹던 밥그릇과 반찬 그릇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가 연기야? 사라지긴 어디로 사라져? 당신 내가 알던 박영광 맞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자신만은 믿어도 된다며. 세상 사람 다 변해도 너는 변하지 않는다며.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머니, 이 사람 미쳤나 봐요.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셨어요. 저녁에 이 여자가 올지도 알았다는 것처럼 저는 쳐다보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는 게 인생이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 마음이 변하는 건 막을 도리가 없다. 너하고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너도 어여 네 인생 찾아라. 어머니는 그 어린 내연녀를 잡고 식탁에 앉히셨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한테 물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앉는 제자리에 말이에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영광 씨가 저래도 어머님은 제 편을 들어주셔야죠. 어떻게 그 여자를 제자리에 앉힐 수가 있어요? 아니, 어머님까지 이럴 순 없어요. 제가 그 힘든 시간 버텨온 게 누구 때문인데 어머님까지 절 내치시면 제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 그렇게 쉽게 안 끝난다. 앞길 창창한 애가 엄살피지 말아라. 남편 바람피는 것도 몰랐던 너를 원망해야지 누굴 탓해? 마지막에 저를 붙들고 있던 끈 하나가 툭 끊어져 버렸어요. 남편을 사랑했던 크기가 컸던 만큼 시댁 식구들을 의지하고 기댔던 마음이 컸던 만큼 배신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더 이상 악다구니를 쓸 수조차 없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겨우 힘이 되었다고 믿는 순간 독이 돼서 저를 찔렀어요.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이었네요. 다시 제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침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나왔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집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누가 제 팔을 잡았어요. 시어머니였죠. 제 손에 주머니를 쥐어주었어요. 어머님의 비상금 주머니였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가서 잘 살아라. 아주 보란듯이 잘 살아야 돼.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남자 마음 변하는 거 방법 없다. 다 잊고 좋은 남자 새로 만나. 돈 필요 없어요. 어머니, 제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거지처럼 보여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40만 원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쌈짓돈이라도 그동안 같이 살았던 날 생각해서 좀 가져가. 제발 말 좀 들어. 저는 또 바보같이 간절하게 청하는 어머니의 쌈짓돈 40만 원을 차마 내치지 못하고 받아서 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오고 난 며칠 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얼굴이라도 보며 얘기할 줄 알았지만 그저 전화로 세상 차갑게 이야기하더군요. 어차피 이혼할 거 개싸움하지 말자. 애도 없고 협의 이혼해서 바로 정리하자. 위자료 1억이랑 지금 어머님이랑 살고 있는 집 가져가. 아니, 지금 집은 어머님이 얼마나 아끼시는 건데 그 집을 준대? 진짜 그 여자한테 완전 미쳤구나. 어머니는 어디서 지내시라고? 너는 그게 문제야. 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 걱정을 그렇게 하냐? 제발 주제 파악 좀 하라고. 당신 엄마 암 치료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 우리는 살기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거니까 당신 답답한 인생이나 걱정해. 주제 파악 못해서 미안하네. 내가 주제 넘게 행복을 꿈꿨어. 네가 그렇게 어린 여자 좋아하는 뻔뻔한 개새끼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서는 미쳤다고 치매 시할머니 똥기저귀 갈면서도 가족이니 뭐니 좋다고 봉양했다. 너 박영광 절대로 행복하지 마. 죽을 때까지 매 순간 불행하라고 내가 매일 하느님에게 기도할 거야. 이 순간을 아주 죽도록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내가. 저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는 전화기를 던졌어요. 그렇게 짧았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죠. 남편이 준 위자료로 꽃집 사장님의 가게를 양도받았어요. 친정 엄마는 다행히도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고 있었기에 저는 밤낮 없이 미친 듯이 가게에만 매달렸죠. 그래야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늦게까지 열리는 꽃집이라 소문이 나서 가게에 손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반년의 시간이 지나가대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시간도 어찌되든 또 사라지는 게 사람인가 봅니다. 물론 저에게는 보살펴야 할 가족이 있다는 게 이혼 따위로 어리광을 부릴 여유도 없었고요. 저녁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한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아이, 다이아 반지 줬는데 꽃이 빠졌다고 프로포즈를 다시 하라고 해? 내가 정말 오늘은 너무 특별한 날이니까 네 고집대로 봐준다. 아주 결혼만 해봐라. 매일 더 예뻐해줄 거야. 아, 여기요 사장님. 이 가게에서 제일 화려하고 제일 비싼 꽃다발 주세요. 제가 오늘 이 아리따운 여자한테 2번째 프로포즈 해야 합니다. 이미 남자와 여자 모두 얼굴이 붉어질 대로 취기가 오른 상태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나가라고 하고 싶었는데 청혼에 필요한 꽃다발이라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서 나름 프로포즈에 어울릴 꽃다발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꽃다발을 받아든 남자는 계산도 안 하고는 바로 여자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요즘 애들 참 지들 멋대로라고 생각하며 여자를 쳐다보았어요. 세상에나 그 여자였어요.
일말의 가책도 없이 내 집 거실로 걸어들어와 내 자리를 차지한 연말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얼굴이 맞았어요. 저는 그 남자의 꽃다발을 뺏어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갈겼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른 놈이랑 기어들어와서 낄낄대며 청혼을 받아? 내 남편 뺏을 때는 언제고? 벌써 다른 놈이랑 붙어먹어? 뭐 이런 개쓰레기 같은 년이 다 있어? 남의 인생 아작내고 너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오늘 네 상판떼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가게에 있던 락스물을 그 여자에게 뿌려버렸어요. 아, 이게 무슨 물이야? 미쳤어요? 아줌마, 도대체 누구신데 나한테 개쓰레기래? 내가 무슨 남편을 빼앗아? 아줌마 정신병자예요? 자기야, 빨리 경찰 불러. 경찰? 경찰을 불러? 좋다. 내가 전 남편이 하도 조용하게 끝내자고 해서 널 곱게 보내준 게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 야, 경찰 불러. 너 상간녀로 고소해서 깜빵에 넣어버릴 테니까. 자기야,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상간녀라니. 자기 나 말고 다른 유부남 만났어? 이런 미친, 무슨 개소리야. 내가 유부남을 왜 만나? 아줌마, 나 알아요? 날 언제 어디서 봤다는 거야? 아줌마 남편이 도대체 누군데? 이 뻔뻔스러운 년은 진짜로 억울하다는 듯이 더 악을 쓰대요. 박영광, 네가 그렇게 팔짱 끼고 들어온 박영광 기억 안 나? 나이는 어린 게 할 짓이 없어서 결혼한 남자 집에 버젓이 들어와 놓고 기억이 안 나? 너 더 뒤지게 쳐맞아야 기억이 난다고 할 거지? 저는 이번엔 장식용 사철나무를 뽑아들고 그 여자를 내리쳤어요. 저도 화가 나니까 이렇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더라고요. 아, 잠깐! 타임! 아줌마 기억났어요. 그 아저씨, 며칠만 대여갈바 해달라고 했던 우울한 아저씨. 일당 50만 원 준다길래 갔었는데 그때 울고불고 했던 여자가 아줌마였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왜 그런 걸 부탁해? 너 더 맞아 터져야 진실을 말하지? 아이 젠장, 아직도 우리 남편이야? 아줌마 남편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알게 뭐냐고요. 나는 알바 사무실에 들어온 대역 연기 알바를 했을 뿐인데 지랄은 아줌마 남편한테 가서 떨어야지. 왜 프로포즈 받는 날에 이러냐고요. 아이 진짜 이 아줌마가 생사람 잡은 거 맞네. 그런데 자기야, 아무리 일당이 세다고 해도 그런 대역 알바는 이제 하지 말자, 응?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 개념 상실한 여자의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남편은 왜 그런 연기를 한 걸까요? 바로 다음 날부터 남편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그새 핸드폰 전화번호도 바꾸었더라고요. 회사도 찾아가 보니 사무실은 정리한 지 꽤 되어 보였습니다. 먼지 쌓인 집기만 있었어요. 시어머니 또한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도 도통 알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단 한 사람, 요양원에 계신 시할머니만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이혼 이후에 처음 뵙는 시할머니. 그간의 시간들이 떠올라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할머님, 그간 잘 계셨어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뵀죠? 죄송해요. 저 손주 며느리 은혜예요. 기억하시겠어요? 이런 저와는 달리 평소의 시할머니는 그동안 치매가 더 심해지셔서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어쩌죠? 할머님이 아침엔 잠깐 정신이 맑아지실 때도 있는데 언제 돌아오실진 저희도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돌아오셨다가도 바로 다시 이렇게 전혀 기억을 못 하실 때가 더 많아요. 그럼 가족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아마 며느리와 손자가 방문을 하실 텐데요. 글쎄요. 오신 지 한참 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족이 아니시라서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저는 그날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시할머니를 뵈러 요양원에 갔어요. 저를 알아보실 그 반짝이는 시간을 간절히 바라면서요. 하루가 가고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마침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홍시를 발라서 입에 넣어드리는데 할머니가 드시다 말고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제 손을 잡고는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착하디 착한 손주 며느리 불쌍해서 어쩌노, 응? 우리 영광이 불쌍해서 어째? 우리 영광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10여 분을 통곡을 하시다가 다시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할머니, 영광 씨가 왜 불쌍해요? 네? 할머니 보러 영광 씨 언제 왔었어요? 시할머니는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붙잡고 물어봐도 다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없었어요. 가게를 아예 알바에게 맡기고 매일 요양원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우연이라도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려면 말이에요. 밤마다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더 답답했어요. 그렇게 다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고 무겁게 요양원 문을 여는데 시어머님이 계셨어요. 시어머님은 저를 보는 순간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셨습니다. 저는 사실 마지막에 저를 그토록 차갑게 내치던 시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다시 봐도 그 원망이 그대로 살아날 것만 같았는데 그 몇 개월 새 너무 많이 늙어버린 얼굴을 뵈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냉정하게 저 내보내셨으면 잘 사셔야지. 얼굴이 이게 뭐예요? 그 여자, 영광 씨가 내 언니라고 데리고 왔던 그 여자 만났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하루 대형 연기한 거라고 하던데. 어머님도 아셨어요? 도대체 영광 씨는 저한테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배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임신 9개월째였어요. 아니, 네 배가 설마 영광이 애냐? 그럼 누구 아이겠어요. 이혼하고 나서 저도 알았어요. 임신 3개월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낳아서 제 아이로 키우겠다고 결심했죠. 근데 그 여자가 상간녀가 아니라면 영광 씨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좀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 배를 잡고 꺼이꺼이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남편에게 저를 데리고 갔어요. 남편과 저의 결혼사진이 놓여진 납골당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이 남긴 일기장을 줬습니다. 거기에는 매일매일 저에게 쓴 편지가 있었어요.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차라리 당신이 평생 이 글을 보지 못하는 편이 더 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다. 이 편지를 받고 괴로워할 당신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벌써부터 찢어진다. 장모님이 유방암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 며칠 뒤에 난 췌장암 말기 진단 받았어. 건설 경기는 점점 나빠져서 사업도 위태로운데 하늘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정말 원망 많이 했어. 당신에게 말을 할까도 고민했고, 아니, 더 솔직하게는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 무섭더라고. 그런데 이미 암세포가 장기에도 전이가 되기 시작한 단계라 항암 치료가 무의미한 상태였어. 평생을 고생만 한 당신에게 내가 마지막 짐이 될 수는 없었어. 당신은 절대 나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것을 아니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 마지막을 그렇게 잔인하게 이별해서 너무 미안해. 하지만 그렇게 모질게 보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당신에게 손을 내밀 것 같았어. 아니, 그렇게 당신을 떠나보내고 혼자 병실에 앉아있는 이 밤, 나 너무 무섭고 외롭고 아파서 왜 당신을 보내버렸는지
이제 와서 또 바보처럼 후회를 한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내가 한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쓸게. 당신이 너무 그립고 보고파서 미칠 것 같은 남편이. 일기장의 첫 장을 읽자마자 저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이 혼자서 병원에서 외롭게 죽어간 것을 생각하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아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붙잡고 소리 질렀어요. 여보야, 너무 미안해. 내가 헤어질 때 당신 절대로 행복하지 말라고 악담을 했는데, 매 순간 불행하라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매일 외롭게 아프게 죽어갔다니 진짜 나 어쩌면 좋아요. 어머니, 제가 미워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엄청 말렸단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말이다. 너 우리 집에 와서 행복하게 지낸 시간이 너무 짧았잖니. 그 다음에 네 시아버지 저 세상으로 가고 나선 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니. 친정엄마까지 암으로 아픈데 겨우 햇살 좀 비추나 했더니 다시 또 암 걸린 남편까지 어떻게 간병하라고 할 수 있겠어. 네가 알면 영광이를 떠날 애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 널 버리는 게 널 살리는 길이었어. 어머니, 저 할머님이랑 어머니 돌보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절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 영광 씨였어요.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어두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매일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영광 씨 만나고 나서 저는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가족이 힘이 된다는 걸 영광 씨가 알게 해줬어요. 근데 영광 씨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죽어갔다니요. 영광 씨, 가족은 힘이라며. 왜 나한테 손을 내밀지 않은 거야, 어? 그러게, 나도 오늘은 후회가 되는구나. 영광이가 뱃속에 지 자식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좀 더 끝까지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다. 나한테도 짐이 될까봐 나 몰래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까지 썼더라.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무게는 나눠야 힘이 되는 거라고 말한 사람이 왜 그렇게 자기는 혼자서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했대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이다. 세아가, 사실은 널 보내고 나서 수없이 후회했다. 내 자식이 눈앞에서 점점 죽어가는데 세아가 널 저리도 그리워하는데 내가 정말 매일매일 피눈물이 나더라.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바보같이 그런 연기에 속아서 넘어간 제가 너무 한심해요. 마지막에 그렇게 어머님이 달려나와서 저한테 그 돈 쥐어주실 때 제가 알았어야 했는데 분노에 눈이 멀어서 제가 장님이 되었나 봐요. 나 어떡하면 좋을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영광 씨가 쓴 다른 편지를 읽어보게 했어요. 은혜야, 이제는 호스피스 병동도 많이 익숙해졌어. 오늘도 나는 너를 생각해. 너를 처음 본 순간과 너와 첫 데이트를 하던 순간과 너의 첫 키스를 나누던 순간,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마음과 몸을 나누던 그 따뜻한 밤도 생각한다. 그 모든 날들이 나에게는 어제처럼 생생해. 하루하루 나는 이 추억으로 이 시간을 버텨. 하지만 너는 나와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이 시간을 버틸 것을 생각하니 그게 또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분노가 어떨 때는 더 힘이 클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 어떤 것이라도 너를 지탱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머님, 이렇게 바보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제 걱정으로 가득한 남자를 제가 그토록 미워하고 있었어요. 진짜 남편을 미워하는 힘으로 지난 6개월을 이악 물고 버텼는데 그것까지도 이 남잔 알고 있던 거예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떠나간 네가 섭섭하고 밉더라. 아무리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좀 찾아보기라도 하지 싶더라.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힘든 거 나 하나로 족하지 하는 심정도 되더라고. 그래도 영광이한테 너라는 사랑을 품고 떠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나도 남편이 먼저 갔을 땐 그렇게 하늘이 원망스럽더니만 지금은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있었다는 자체가 큰 힘이 되더라.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글씨에 힘이 없었어요. 삐뚤빼뚤 한자 한자 얼마나 힘들게 썼는지 느껴졌습니다. 다시 마음이, 심장이 찢어지듯 고통스러웠어요. 은혜야,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너는 분명히 이 편지를 읽고선 너를 엄청 자책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제발 그러지 말아줘. 슬픔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비록 내가 선택한 방법이 어리석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당신을 생각한 그 큰 마음을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당신을 살아가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엄마까지 당신과 인연을 끊게 만들어서 떠나는 마음이 편치는 않아. 혹시라도 당신이 다시 엄마와 만나게 된다면 가족이라는 굴레 아니라도 그냥 한때 마음을 나누었던 지인 정도라도 챙겨줬으면 해. 이게 유일하게 당신에게 바라는 거야. 자식을 먼저 앞세운 그것도 고통스럽게 암과 싸우다 저 세상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어머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니 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견디셨어요? 네? 영광 씨 혼자서 어떻게 보내셨대요? 아버님 보내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들까지 그렇게 보내고 그 속이 아닐 텐데 저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어머님 이 큰 사랑을 제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혼자서 먼 길 떠난 영광 씨도 그 옆을 혼자서 지켰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제 좁디 좁은 속이 이렇게 한심하고 원망스러울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와 저는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아 숨이 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어요. 사랑해서 보내준다는 그 흔한 유행가 가사를 그렇게 진짜로 해버리는 남자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정리한 나머지 재산과 보험금을 저와 어머니 앞으로 남겼더군요. 정말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그대로 빼닮은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남편이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던져서 지켜주고 싶었던 그 마음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아빠가 있었다는 것을 아들에게 말해줘야죠. 제 아들도 아빠가 남긴 사랑을 받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시할머니를 다시 모셔오고 시어머님 친정엄마 동생과 함께 남편의 옛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차마 그 집은 팔 수 없어서 전세를 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대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책임질 가족이 많아서 그 책임감이 저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 덕분에요. 이제야말로 무게를 나눠드는 힘이 되는 가족을 제 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시아버님과 남편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꽃집도 확장해서 2호점을 냈어요. 집 마당에는 영광 씨가 좋아했던 해바라기도 심었습니다. 해바라기의 꽃말이 당신만을 바라봅니다랍니다. 영광 씨가 저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도 평생 영광 씨를 바라볼 거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남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